지금 막 들어온 속보부터 하나 다루겠습니다. 북미가 10월 5일 토요일에 실무 협상을 여는데 합의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해상 쪽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탄종은 북극성 계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감 첫날부터 야당의 정당한 의사진행 발언까지 막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민주당의 행태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재위 첫날 국감부터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한국당의 이 정략적인 전략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네, 10월 2일 국정감사가 아니고요.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미안해요. 네, 국정감사 시작합니다. 그럴 뻔했어요. 국정감사도 조금 전에 국정감사를 네.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자, 오늘 국정감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지만 곳곳에서 충돌이 있었죠. 네, 오늘 그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고 12개 정도 상임위가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네. 뭐 교육위, 기재위, 정무위, 과기정통위 가리지 않고 소위 조국 공방이 오갔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 예상대로였네요. 네, 한때 문체위에서는 또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허반장, 어제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내 목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검찰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부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나온 그런 경우였는데 막상 검찰에 들어가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면서요. 네, 황 대표가 조사하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밝히기를 이 사태 자체가 불법에 시작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를 두고 민당에서는 그러려면 왜 나갔냐 이렇게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겠네요. 검찰은 계속 선하겠다는 입장을 네. 굽히지 않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특별히 조사가 된 게 없으니까. 네. 그렇죠?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입니다. 국정감사 아닙니다. 정치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특수부 축소와 외부 파견 검사 복귀 등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죠. 관련해 여러 가지 반응이 오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바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언급을 했죠. 저희가 속보로 전한 바 있고요. 여당 쪽에서는 의미는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냈습니다. 역시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뤘었는데 오늘 분위기를 취재해 보니까요. 전체적으로는 검찰이 신속하게 개혁안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고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기득권의 포기라고 보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그런 반응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쪽에서는요.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장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대검 개혁안은 형식적으로 한 부분이 느껴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특수부를 축소한다고는 했지만은 핵심 중에 핵심인 서울중앙지검 등 세 곳을 남기기로 한 그런 방침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2차적 감찰권을 1차적 감찰권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집회, 검찰개혁 촛불 집회도 어제 검찰의 개혁안 발표와 관계없이 이번 주말에도 진행된다고 하네요. 자, 어제 정치부회의 끝난 다음에 나온 속보인데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이춘재가 본인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게다가 화성 사건을 제외하고도 5건의 살인, 또 30여 건의 성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사실도 고백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춘재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와서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 이렇게 태연하게 말하면서 자백을 했다고 하네요. 역시 지난번에 저희도 다뤘지만 DNA 분석 결과가 입을 열게 한 결정적 물증이었다고 하고요. 그 프로파일러가 이제 DNA 증거를 들이대니까 이춘재가 DNA 증거가 나왔다니까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따 허반장 발제 때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추가 발병 소식이 없었는데 오늘 파주에서 2건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7일 첫 발생 이후 국내에서 벌써 11건이 확진됐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관련해서 이제 방역망이 무너질까 싶어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SLBM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미 협상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국정감사가 시작된 국회 상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공방과 검찰 수사 속보,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재수사 속보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실무협상 재개에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표였죠. 미국 국무부도 오늘 협상 재개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어떤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북미가 또 만납니다. 다시 만납니다. 어제 저희도 방송 중간에 속보로 전해드렸죠. 북미 양국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어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문에 이어 미국 국무부도 협상 재개 사실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양국 발표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잠깐 비교해보죠. 자, 최선희 부상 담화문에선 오는 10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국무부 무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 당국자들이 일주일 이내에 만날 것이다 라고만 밝혔습니다. 날짜를 밝히지 않은 거죠. 자, 이를 두고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 아니냐, 북미 간 기싸움 아니냐 등등 이런저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협상 재개는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도 공식 확인해줬습니다. 저희한테 사전에 통보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리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북미 간의 그 협상에서 그 구체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하여튼 이 협상이 재개가 되어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그 미측과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아이디어도 주고 있습니다. 네, 아직 협상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뉴욕과 평양 또는 동남아나 북유럽 제3국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협상일이 이제 사나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 역시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밝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발표할 때쯤 발표 준비가 되면은 발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네, 실무협상 대표는 미국에선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또 북한에선 김명길 순회대사가 각각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의 관건은 결국 북미 양국이 서로 뭘 주고 뭘 받느냐일 텐데요.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등과 맞물려서 미국이 보다 유연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He said the Libyan model. That set us back very badly when he said that. So I think John really should take a look at how badly they've done in the past and maybe a new method would be very good. 자,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요. 이런 가운데 북미 실무협상 재개 소식 발표 하루 뒤인 오늘 오전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겁니다. 최대 비행 고도는 910km, 사거리는 약 450km로 탐지됐습니다. 발사 위치는 원산 북동쪽 대략 한 17km 전후되는 지점인데 지금 현재 위치가 해상 쪽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 분석을 하고 있고 탄종은 북극성 계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들은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방금 언급대로 이 협상 재개를 코앞에 두고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이유 뭘까요? 자, 협상 기선제압을 위해서다. 국군의 날 스텔스기 공개에 대한 반발이다 등등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중간중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외교부와 국방부도 각각 국정감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요즘 외교안보 관련 현안 산적해 있는 만큼 북미 협상 문제부터 한일 갈등 문제까지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한일 갈등 관련 질의 중 이 강제징용 등의 표현을 두고 여야 의원 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께서 그 강제징용, 동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우리 외교부 장관께서 좀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강제징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일본의 논리에 그대로 영합하는 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는 강제 동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료 의원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 말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마치 무슨 교과서나 되는 것처럼 본인이 무슨 헌법이나 되는 것처럼 무슨 정답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모욕 발언을 하고 인신 모욕 발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를 요청을 합니다. 네, 또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요, 한박도 논란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한박도는 북한의 영토가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할 건은 북측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민관 합동 검증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장관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한박도는 북한 땅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 주장하고 같은 겁니다. 동료 의원님이지만 북한 입장에서 국방부 장관이 북한 입장을 대변한다 이런 거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네, 이어지는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북한 북미 협상 재개 발표하자마자 또 탄도미사일 발사. 네, 자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발사한 게요. 일단 SLBM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뭐 일단 추정입니다만 거의 군 쪽에서는 그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북한이 SLBM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2016년 8월 25일 북극성 일형 시험 발사 이후 3년여 만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월 23일 이 기존 심포급 잠수함보다 큰 신형 SLBM 탑재 잠수함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는데요. 당시 북한은 신형 잠수함에서 SLBM이 탑재되는 함교 뒷부분을 이 모자이크 처리를 해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지대지 미사일과 달리 타격 대상 지역 인근까지 몰래 접근을 해서 발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꼽히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미국에게도 위협적인 무기인 겁니다. 네, 이전 미사일 발사 때와 달리 일본이 즉각적으로 반발한 것도 이런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계해서 엄중한 태세하에 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사 직후 일본 총리 관저에는 위기관리센터가 설치됐고 관저 대책실은 북한의 동향과 관련된 정보 수집에 나섰다고 합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렸습니다. 미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언급 외에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미국 워싱턴 DC가 새벽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동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은 단거리는 괜찮다는 식의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미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다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이 북한 발표대로면 북미 실무협상 재개도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미사일 발사가 실무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미국이 한밤중이기 때문에 뭐 아직 반응이 나올 때는 이른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트윗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저희 회의 중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방심하지 말고 허반장이 좀 챙겨주고요. 조금 전에 이제 미국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본토의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장 중요한 좀 문제로 다루잖아요.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거고 하지만 SLBM은 그만큼 상당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반응도 이제 곧 나올 걸로 보이는데 어제 저희가 북한 담화문 내용을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북미 실무협상 발표 내용이었는데 그 와중에 지금 미사일을 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종의 기싸움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북미의 실무협상 재개 사흘을 앞두고 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뭐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일종의 전술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기싸움인 거죠. 이 협상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또 날짜 발표가 엇갈린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선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군의 F-35A 스텔스기 등 이 전략 무기가 전격 공개된 것에 대한 북한의 불만 표출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군의 F-35A 스텔스기 도입에 대해서 남북의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엄중한 도발이다,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바 있습니다. 네, 자, 북미 실무 협상이 예정대로라면 사흘 뒤에 열리게 되죠. 결국 이번 협상 역시 관건은 비핵화 방식, 또 그에 따른 미국이 어떤 일종의 당근책을 줄 수 있느냐, 제재 해제 여부 이런 데 달려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실무 협상이 열리는 것으로 봐서는 양국이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협상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른바 하노일 노딜 이후에 북미 양국 모두 이전보다는 유연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된 것도 이 미국의 더욱 유연한 대응을 기대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논의의 핵심인 비핵화 접근 방식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징후는 현재까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장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평가부터 하노이 회담 당시 북미 양국은 큰 견해 차이를 보였었죠. 자, 북한은 영변 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 등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그 영변뿐만 아니라 다른 핵시설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자, 국내 소식 간단히 짚어보면요. 아까 제가 태풍 얘기를 했지만요. 태풍 니탁이 올라오고 있고 예상보다는 좀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기상청의 발표가 조금 전에 있었는데, 이미 남부지방은 영향권에 들어간 상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제주와 호남 지역 등은요, 태풍 북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태풍 이동 속도도 지금 빠른데요. 당초 미탁은 오늘 밤 12시쯤 이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지만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후 9시 전후로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가 보완된 상황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남부지방을 관통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경북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중간 강도의 중형급으로 오늘 정오 기준으로 중심 기압은 985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27m였습니다. 지난 17호 태풍 타파보다는 조금 약한 규모이긴 하지만 이 대연해협을 통해 빠져나간 타파와 달리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는 오히려 큰 게 아니냐, 이렇게 기상청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대비 상태가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심야 시간에 내륙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피해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를 했고요. 오늘 2건의 확진 판정이 추가로 나온 상태죠.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합참, 북한, 북극성 계열 탄도미사일 발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고반장 발제에서도 국회 상황 간단히는 저희가 지켜봤는데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어제 끝난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예상했던 대로 각 상임위 곳곳에서 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국정감사 관련한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교육위, 법사위를 비롯한 총 14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모두 788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20일간 진행됩니다. 또 운영위, 정보위, 여과위 등 이 겸임 상임위는 23일부터 별도로 진행이 되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올 한 해 국가기관들이 운영을 잘했나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성적표를 매기는 시간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끝난 대정부 질문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조국 대전 제3라운드가 될 가능성 농후해 보입니다. 조국 청문회에 이은 대조국 질문 그리고 조국 정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우선 오늘 교육입니다. 오전 10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자마자 조국 두 글자가 등장했습니다. 조 장관 자녀의 대입 및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서 소위 스펙 부풀리기, 위조, 특혜 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한 교육 비리가 넘쳐나서 온 국민이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과 딸 관련한 증인을 요청하여 조국 장관 관련 교육 비리 증인들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현 정부와 여당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이자 수사에 맡길 것은 수사에 맡기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또 확인해야 될 것은 또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슨 물타기를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국정감사가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방금 들으신 것처럼 교육위에서는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다른 국회 인사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나 원내대표 아들의 소위 서울대 실험식 특혜 논란 때문입니다. 한 유력 정치인이 자녀의 과학 경진대회용 연구를 위해서 서울대 윤모 교수에게 부탁한 것이 밝혀졌는데요. 수십 군데 압수수색을 한 X형의 경우와 달리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도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실험실, 고가의 장비, 대학원생들 인건비 모두 국민 세금이죠? 네, 그러자 이번엔 한국당에선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이름을 꺼내듭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내 딸과 아들 그리고 다 포함해서 전부 다 특검을 하자라고 했던 제안을 다시 언급하면서입니다. 자, 오늘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까지 등장하죠. 이참에 저희 당에서 제시한 대통령,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조국 딸 특검 빨리 수용하셔서 우리 국감에서 조금 더 좋은 질의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유라가 받은 특혜를 낱낱이 수사해야 합니다.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부모들을 모욕했습니다. 즉각 정유라를 압송 수사하고 입학 취소 등의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정입학, 각종 특혜, 사람이 바뀌었다고 신념마저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 사중에 똑같이 있습니다. 부정입학한 각종 특혜를 누렸는데도 사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는 유죄고 누구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수사를 기다려야 합니까? 수사 중인 것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학종 폐지합니까? 정시학대 합니까? 그거는 조국 딸 입학 취소합니까? 답변 못 하시죠?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죠. 장관이십니다. 지금 곧 지역구 나오시려고 장관 그만두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장관 옷 입고 하실 수 있는 게 겨우 이런 것입니까?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는 지금 장관의 직에서 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입니다. 자, 문체위는 딱히 연결고리가 없지 않나 싶었는데 어김없이 조국 공방입니다.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장인 한인섭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자, 어제 한국당을 빼고 국감계획서를 채택한 걸 두고 또 한국당 의원들이 한때 집단 퇴장했고 반쪽 진행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초등학교에 납품한 걸로 알려진 것과 유사한 교구 세트가 국감장에 등장했습니다. 한국당 최연애 의원은 준용 씨가 수의계약으로 따낸 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폭리 또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실제 가격은 좀 더 낮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관 이게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여기에는 24,000원으로 돼 있네요. 이게 24,000원짜리라면 장관님 이게 타당한 겁니까? 아무 그 현실 감각도 없는 분이네요. 이게 24,000원이면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지적하셔야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시중에서 어렵게 구해봤습니다. 이건 수입 제품이에요. 이게 얼마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장관은 아무 현실 감각이 없는 양반인 것 같아요. 이게 2,000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면은요, 중국 제품에 이거보다 훨씬 불이 몇 개 달리고 2구간, 3구간 되는 게요, 택배비 포함해서 700 내지 800원이다. 아까 보면 이 제품은 중국 거보다도 아주 부실해요. 파악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한 군데만 납품된 걸로 돼 있고요. 100만 원, 120만 원 정도고, 이게 교구 세트가 50세트고 또 다른 인터랙티브 도시 교구 세트 11세트 해서 아마 가격 하나당 가격은 그 말씀하신 것보다 좀 낮은 것 같은데. 네, 또 가방에서는요, 조 장관 딸을 논문의 제1저자로 올렸던 단국대 교수에 대한 징계와 연구비 환수를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촌 조카가 연루된 코링크피, 사모펀드, WFM도 질의 대상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WFM이 전라북도의 산학연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배경이 과기부의 부실한 심사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반면 과기부는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자, 사모펀드 관련 질의가 본격적으로 오간 건 기재위와 또 정무위인데요. 먼저 기재위에선 정경심 교수 증인 채택 공방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한국당은 정 교수와 또 조 장관의 전 재수 씨, 조모 씨 간 부동산 거래를 따지겠다며 증인 채택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 중이므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맞서 30분 가까이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마 조국 국감으로 계속 가려고 할 것 같은데 조국 장관 관련돼서는 법사위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재위에서까지 또 하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특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도 불가능합니다. 증인 불러봐야. 결국 효과도 없는 이건 뭐냐면 결국은 정쟁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있지도 않은 자꾸 정쟁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재위 소관인 이 국세청 조셉 이 포탈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짚고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동생의 부인인 씨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인세 포탈 의혹이 있는 소위 말해서 페이퍼 컴퍼니 등에 관한 정인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에도 여의도 국회 또 세종 정부청사 곳곳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새로 들어온 속보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정감사도 결국 조국, 첫날부터 곳곳서 조국 공방입니다. 네, 북한의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밤이기 때문에, 새벽이기 때문에 반응이 나오기는 좀 이를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바로 반응이 나왔어요.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미국 국무부가 뭐 어떤 형식으로 입장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이메일 같은 걸로 많이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도발을 자제하고 계속 협상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아마도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비교적 좀 온건한 반응 아닙니까? 생각보다는. 그렇죠? 뭐 예전에는 이제 뭐 유엔 제재 위반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어떤 대화를 촉구하는 그런 식의 반응이 조금 전에 나왔다는 얘기를 전하고요. 자, 오늘 그 상임위 상황을 보니까요. 최 반장, 정말 곳곳에서 다 충돌을 했는데 근데 법사위는 왜 없어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법사위가 이 모든 상임위의 법안들이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오늘 대법원 국감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를 상원이라고는 하는데 이 정치부에 대해서 상원 아무래도 국장한테 가기 위해서는 저를 거쳐야 하는 좀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법사위를 혹시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요,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아니에요. 네, 상원인 법사위를 제가 하겠다라고 해서 나머지는 신반장이 하고 제가 법사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 반장은 법사위만 하고 나머지 전부 신반장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또 글로벌한 우리 고반장이 외통일을 담당했죠. 그래요? 그럼 허반장만 안 했다는 얘기네요. 뒤집어 얘기하면. 아니 제가 지금 뭐 국회반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기 위해서 묵묵하게 지켜봤습니다. 전체 상임위를 다 취재를 했고. 네, 알았습니다. 뭐 반장들이 열심히 뭐 이렇게 방어를 하니까 할 수 없죠. 자, 오늘 전방위적으로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어제 예고했던 대로 조국 장관 관련한 공방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사실 관련이 별로 없어 보이는 상임위에서도 조국 장관 이름이 많이 나왔고요. 일부에서는 파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육위에서 추가로 나온 속보는 없어요, 고 반장? 네, 현재 뭐 오후 3시에 속개를 해서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일단 오전에는요, 오전 내내 이 조국 장관 딸의 입시 관련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 위조 의혹과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관련 의혹을 문제 삼아 지적을 했고요. 이 야당은 조국 장관 딸의 입시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특히 과거 유은혜 부총리가 정유라의 입학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던 것과 또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화여대 특별감찰에 착수했다는 점 등을 언급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현 교육부는 특별감찰은커녕 이 조국 딸 부정 감싸기만 급급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유 부총리는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선 우리가 감사에 나서기 전에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또 감싸기를 한다든가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는 것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과거와 기준이 다른 위선자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말씀이 지나치시다. 저는 지금 장관의 자리에 있고 장관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라면서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 곁에 있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야당을 향해 인신공격하지 마라 이런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과방위에서도요, 조 장관 딸의 키스트 인턴 관련 의혹이 나왔고,
그리고 한국당 최연애 의원이었던가요? 최 반장.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까지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아까 뭐 신혜원 반장 때 신혜원 반장의 그 집중 발제 때 그 장면 나왔었는데요. 최연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이 초등학교에 교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폭리, 부당 이득을 취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에 최기영 장관은 실제 가격은 더 낮고 초등학교 한 곳에만 납품이 이뤄졌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야당은 조 장관 사태와 맞물려 이 고조된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 과기부가 나서서 폐지, 규제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최 장관이 조 장관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교수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한 듯 이런 공세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드리면서 이 긴장을 조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저 정도 논란이 일어나면은 꼭 내가 장관을 해야 되냐 하는 자괴감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맡은 것만 열심히 보고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개념 있는 학자로서 학자 출신으로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또 본인은 또 이제 퇴직하셨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퇴직했습니다. 조국 네. 이분은 휴직을 하셨어요. 그죠? 답변 안 하신다는 하기 곤란하다는 자체가 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장관이 답변을 네. 하기 전에 바로 윤상직 의원이 차관에게 질문을 이어가서 최 장관이 답변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답변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정확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국감 곳곳에서 아무튼 조국 장관 관련한 그 얘기가 오갔고, 그 행안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건립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그게 없었던 일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요. 오늘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된 자료 때문에 논란이 생긴 건데, 행안위 소속의 박완수 한국당 의원이 제37회 임시국무회의 회의록 이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 예산 172억 원 중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 등 32억 1,600만 원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그리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에는 이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고 이낙연 총리뿐 아니라 청와대 측에서도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 19명이 배석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논란이 불거졌을 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 대통령이 어떤 지시도 내린 적 없다. 대통령이 불가차화를 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었는데 한국당은 당시 국무회의 자료를 보면서 직접 주재한 회의 내용을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에 진영 행안부 장관이 답변을 했는데 32억 원이 들어간 부분은 예산 몇백조 중 그 돈이 들어갔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가지고 국무위원들이 그 내용을 전부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오늘 국감장에 이소연 국가기록원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원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에 협의를 했을 뿐이라면서 대통령께 보고가 됐는지는 제가 답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고요. 앞으로 20일 동안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조국 장관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오늘 그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그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가 핵심적인 내용이 있으면 정치부에서 잘 정리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조국 공방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자체 검찰 개혁안을 내놨죠. 정부 여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며 더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과잉 수사 논란이 제기된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응답을 했죠.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면서 세 곳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그리고 파견검사 복귀, 그리고 검사장 전용차 이용 중단, 이 세 가지는 즉각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었죠.
그러나 오늘 청와대는요, 윤 총장이 내놓은 개혁 방안들은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에 흉내만 냈고 번지수도 잘못 짚었다고 혹평했습니다. 검찰은 좀 더 진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신용만 내지 말고 진정으로 제대로 된 번지수는 따로 있습니다.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 축소, 권위적 조직 문화와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 인사와 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 확립이 여전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자, 이러한 반응이 나온 이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특수부를 유지하겠다고 한 서울중앙지검에만 특수부가 4개가 있고요. 수석검사 40여 명에 이릅니다. 웬만한 지방검찰청 지청 규모인데 이를 그대로 두고 지방검찰청만 없애는 게 과연 의미 있는 특수부 축소라고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게다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지 않는 한 형사부 등 다른 부에서 사실상 특수수사를 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입니다. 자, 그런데 현 정부 들어 특수부 권한이 비대해진 건 부인할 수 없죠. 당장 특수통인 윤석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파격적으로 승진이 됐고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장 승진자 절반 이상이 특수통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자, 이렇게 특수통을 우대해 놓고 이제 와서 특수수사 축소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도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적폐 청산할 때 검찰을 이용해서 그렇게 쾌재를 불러놓고 이제 사냥이 끝나니까 너희들 권력 내놔라. 이것이 역대 정권이 늘 정권 초기에 상대방 진영 적폐 수사할 때 검찰 쓰고 비대해진 검찰 힘을 제어하지 못해서 개혁 못하고 이랬습니다. 노영 의원님 말씀에 이제 일부 공감하는데요. 진짜로 2년 동안 검찰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잘못했어요, 사실은. 그 말씀 맞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칼 써놓고 이제 이 칼 버린다?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조국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의 관심사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동력으로 검찰 개혁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보니 검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행태, 사실 적폐청산 수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땐 침묵하던 여권이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검찰개혁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여권에서 그런 어떤 검찰의 과잉 수사나 뭐 표적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나 별건 수사, 수많은 수사들이 나왔고 그간에 희생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 문제 제기 제대로 한 번도 하지도 않았어요. 남을 공격할 때는 하이에나식으로 하고 자기들을 보호할 때는 고슴도치식으로 하는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다루니까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쪽은요, 검찰이 조국을 낙마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수사에 돌입했다라는 의혹 제기하고 있죠.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심각한 사안인데다가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근데 전 좀 사실 좀 우스워요, 이 수사가.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규모가 약 400조 원 되는데 10억 원 정도 이제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했어요. 표창장을 뭐 누가 만들었냐, 뭐 마음대로 만들었냐,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냐, 거기 기재된 내용이 실제 뭐 행가하고 맞냐 안 맞냐. 이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이 그런 거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사모펀드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그게 간단하다고 그러셨는데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역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이 정도 그 공을 안 들여서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진보와 보수 패널의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주는 토론이었죠. 자,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시각차 아주 뚜렷했습니다. 대법원 국감이었지만 일단 역시 조국 국감이었는데요. 수사는 검찰이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게 법원이기 때문이죠. 자, 우선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한 가족에 70여 건의 압수수색을 발부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왜 사법부가 존재합니까? 검찰의 이러한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영장 발부나 판결로 인권을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한국당은요, 압수수색 영장이 많은 게 인권 침해라는 주장은 잘못된 평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를 문제 삼는 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영장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3번 청구한 끝에 발부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원의 반대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폰 압수와 계좌 추적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9월 11일에 사모펀드 의혹 관련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터 이모 대표와 웰스 CNT 최모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이 조국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특수부 축소 윤석열 개혁안에 민주당 신용 번지수 잘못 짚어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내놓은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요. 청와대와 정부, 여당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전제를 달았어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그런 반응인 거죠. 네, 일단 청와대의 입장을 좀 보면 대통령의 지시에 검찰이 곧바로 응답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피해 사실 공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김남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장도 현재 특수수사가 거의 서울중앙지검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형식적인 개혁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즉 검찰이 특수부를 축소한다면서도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 남기겠다고 한 걸 비판한 겁니다. 네, 민주당도 검찰의 자체 개혁안은 진정성이 부족한 개혁이라면서 강도 높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요, 이 검찰은 형식적으로 개혁을 한다는 신용만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박광훈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진지하게 지시한 것에 비하여 충실한 응답은 아니라는 것이 국민 반응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당내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없는 등 매우 부족한 개혁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수부 축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에 대한 논의를 뺀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소든 폐지든 중앙지검에 대한 개편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특수부 역할을 하는 다른 부서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기에 특수부 축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제 발표한 내용은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네, 어제 검찰의 개혁안 발표가 돌아오는 주말 다시 열리는 서초동 촛불 집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상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여당의 반응도 저희가 들어봤고 청와대 분위기도 들어봤는데 아무튼 미흡하다 이런 반응도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그냥 열린다고 하고요. 규모는 더 커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자, 앞서 청와대 발제에서도 짚어봤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조국 장관 관련한 그런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 반장이 유일하게 챙겼다는 대법원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허 반장. 네, 저도 살짝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대한정치연대의 박지원 의원이 이 조국 장관 일가 수사 관련해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은 비판을 무겁게 인식한다며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법부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종 구속,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의 법원이 제 목소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반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조국 장관 일가를 검증한 결과 비위, 불법 의혹과 부정 의혹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면서 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가 말해주는 대로 따라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게 또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아울러 현직 부장판사가 이 청와대로 직행하는 등 현 정부의 사법부 장악 의혹과 함께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사법부의 독립을 해쳤다라고 주장하면서 일종의 전화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민정수석과 몇 번 통화하셨습니까? 전 한 번도 통화한 기억이 없습니다. 통화를 했다면 그 통화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생각은 하지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책임지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책임질 겁니까? 하여튼 제가 우선 선서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그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대법관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그렇죠. 예. 조국 수석과 제가 무슨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자, 반면 민주당은 통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인데요. 김종민 의원 대통령과 사법부 관련자의 업무상 전화통화는 정당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와 대통령 비서실이 업무상 같이 만나야 하거나 또 행사로 만나야 하는 통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검찰 수사 속보를 짚어보면요. 조국 장관의 오촌조카죠. 조범동 씨의 구속기한이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 중 기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이 공휴일이니까 오늘 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검찰이 발표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나서 오늘 소환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좀 분위기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 청와대 특감반장 출신이죠. 그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이인걸 변호사가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을 찾았습니다. 자, 이인걸 변호사, 정 교수가 소환이 됐느냐라고 기자들이 묻자 모른다,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했느냐라는 질문 등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린다라고 했더니 이 변호사가 화이팅 이렇게 말을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인이 오늘 검찰을 찾은 만큼 정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천절일 내일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검찰은 그 당초요, 정 교수를 그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공개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층에 기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개 소환이 된다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오늘 검찰 관계자는 이 정 교수의 경우 소환 일정을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 장관은 다르다고 보고 공개 소환 대상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과 알 권리 또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소환 방식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통상의 방식과 함께 고려한다고 밝혔지만 이 사실상 비공개로 소환될 것이라는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협박이 통한 결과입니다. 전직 대통령 공개 망신 주기에 톡톡히 활용된 포토라인이 하필 조국 배우자 앞에 멈춰섰다는 사실, 정의가 멈출 수 있다는 적신호입니다. 검찰은 조국 정경심 부부에 대한 직접 수사를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자, 일단 검찰은 먼저 이 기소한 혐의죠.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진술 외에도 객관적인 근거가 명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 이 딸의 표창장과 아들의 표창장 일련 번호에 공통점이 있는 등 위조 정황이 있다라고 했고요. 이 위조했던 방식으로는 기존의 표창장을 스캔한 다음 잘라서 붙이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이 위조 시점도 특정이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제 한 지상파 방송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 불완전하고 또 표창장 위조가 일명 노벨 위조상 실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한 데 대해 반박을 한 걸로 풀이가 되고요. 특히 검찰은 이 표창장 자체가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종이로 된 원본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관련한 속보 계속 챙겨보고요. 자, 조국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있잖아요. 이제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서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 구속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웅동학원 교사에 지원한 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서 조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A 씨를 2차례 소환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젯밤에 이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가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법원이 돈을 전달한 인물에 대해서 혐의가 소명된다고 본 만큼 검찰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지금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의 친인척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를 피해 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오늘 고발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들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 사실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언론에 누설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주 의원은 이렇게 특정한 건 앞서 조 장관이 수사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해서 공개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고발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실제 고발이 이루어졌군요. 네, 자 내일이 공휴일이죠, 개천절. 하지만 정치부에는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고반장, 내일 뉴스도 많고요. 다뤄야 될 속보도 많기 때문에 알죠? 예. 네, 좋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할게요. 검찰 정경심 공개 소환 대상자 아냐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허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재헌 중사에 대한 전공상 판정 논란이 있었죠. 조금 전에 국가보훈처가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다행히 당초 결정됐던 공상이 아니라 진상으로 판정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허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8월 4일) 오전 7시 35분 여느 8월의 여름날처럼 이른 아침부터 더위가 밀려오던 그날, 당시 하재헌 하사는 경기도 파주의 우리측 비무장지대에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 440m 지점의 추진철책 풍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풍문을 김정원 하사가 열었고 뒤를 이어 하 하사가 문을 지나는 순간 주례가 터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사고 모습이 담긴 영상만 보더라도 그날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4년 2개월이 지난 오늘, 이제는 예비역 중사가 된 하 씨에게 국가보훈처는 전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훈련 중 다쳤다는 공상이 아닌 전투 중 다쳤다는 전상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지난 8월 7일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하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는데 하중사의 실망감은 상당했습니다. 하중사는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상을 인정해 명예를 지켜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많은 비판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에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관심은 어제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어제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 대통령은 하중사를 따뜻하게 안아줬고 이 포옹한 두 사람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이 김정숙 여사도 하중사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위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하중사의 만남은 어제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취임 첫 해인 2017년 현충일 추념식 때도 문 대통령은 하재헌 중사와 김정원 중사를 초대해 함께 나란히 섰습니다. 물론 하중사 논란이 커지자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중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영웅 대접을 우리가 잘해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북한이 사과한 그 사건을 이번에 정부에서 제대로 못한 거는 너무 잘못합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명예를 되찾은 하중사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끔찍한 사고 이후 전신마취 수술만 19번을 했다고 하니 그 정신력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 1월 군복을 벗은 이후에는 이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일본 도쿄 패럴림픽에 꼭 출전할 수 있기를 응원을 합니다. 이렇게 훈훈한 소식도 있는데 정말 화가 나는 소식도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죠. 이춘재가 처제를 살인하기 전에도 모두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는 소식입니다. 수사본부가 차려진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공식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까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모두 10차례였고 이 모방범죄로 드러난 이 범인이 검거된 사건은 8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건의 살인에 대해 그동안 범인을 못 잡았던 건데 이춘재가 그 9건의 살인 그리고 다른 5건의 살인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한 겁니다. 그 외에도 30여 건의 강간과 강간 미수 범행도 털어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도무지 이해도 용서도 안 되는데요. 아무튼 늦게라도 범행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서 원혼의 한이 갈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뒤늦게 바로잡힌 하중사의 전상 판정, 하중사 안아준 문 대통령을 하겠습니다. 네,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다행히 전상자로 인정받게 됐죠. 잠깐만, 제작진이 저한테 보내온 거 보니까 제가 아까 진상이라고 발음한 것 같다던데.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럴까요? 잠깐 진상으로 들렸어요? 전상이죠, 전상. 네.
자, 전상하고 공상, 이 그 용어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에 대해서 신반장이 좀 설명을 하죠. 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흔히 우리가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하죠. 여기에 4조 1항을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는 종류를 구분해놨습니다. 4호의 전상군경을 보면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6호의 공상군경을 보면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해를 입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상이나 공상이냐 국가의 지원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의료 등의 지원을 받는데요. 전상자와 공상자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혜택을 더 받고 아니고의 문제보다는 명예의 문제였다는 건데요. 하지원 중사 역시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국가보훈처가 하중사를 전상자로 판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잖아요. 오늘 조금 전에 국가보훈처가 입장을 바꾼 거 참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적용을 한 거죠. 허 반장, 하중사 관련해서 논란이 된 게 이번 처음은 아니죠? 네, 치료비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2다리를 잃은 사고를 당한 하중사는 이 군병원에 있다가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2다리뿐 아니라 이 엉덩이와 등 부분도 지뢰 파편과 이 화상 때문에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아무래도 민간의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2015년 당시만 해도요. 규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30일 동안만 지원하게 돼 있었습니다. 물론 과잉 진료를 해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걸 막자는 좋은 취지였겠지만 이 전신마취 수술만 19번을 해야 할 정도로 중증 환자였는데 하중사가 30일 만에 태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당시에도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많은 국민들이 규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였던 건데요. 그래서 국방부가 법 개정에 나서서 30일이 넘는 민간병원 치료비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자, 하중사는 4개월을 넘겨서 거의 5개월가량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5년 12월 말에 퇴원을 했는데요. 당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비록 저도 이렇게 2다리를 잃고 이렇게 의지를 착용하고 서 있지만 저를 응원해 주시는 국민들 덕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용기를 잃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속보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춘재가 자백을 한 거죠, 최 반장? 네, 오늘 오전 경찰이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경기 남부청 수사본부는요.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 이춘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씨가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 내용은 이런 건데요. 이 씨는 1986년 1월 군대에서 제대를 했고 1994년 1월 이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으로 검거가 됐습니다. 자, 이 기간이 8년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9차례 외에도 살인 사건이 5차례라는 거고요. 또 강간이나 강간 미수 사건도 30여 차례 된다는 겁니다. 네,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나 싶을 정도로 공분을 사는 범죄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뭘 물어보면 답하는 식으로 자백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살인은 몇 건이고 성범죄, 강간은 몇 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때는 본인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또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자, 이 씨가 당초에는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했었는데 DNA 분석 결과를 알려주자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DNA 증거가 나왔다니 어쩔 수 없네요 라고 말하면서 언젠가는 이런 날이 와서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본인이 이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범행을 설명했다는 대목에서는 소름이 끼치네요. 그죠? 영화의 한 장면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영화 암수 그런 영화가 있죠, 실제로. 예. 저도 재밌게 봤는데 주인공 주지훈 씨의 연기가 워낙에 좀 소름 돋아서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영화 속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범인이 총 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것과 비슷하게 이춘재도 이 범행 숫자를 직접 말한 게 아니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 씨가 이렇게 범행을 다 자백을 하고도 또 범인이 맞는 것으로 드러나도 처벌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지만 이 씨가 범행할 때는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1991년 처제 살인사건으로 체포되기 직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이미 2006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네, 지금 성대모사는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약간 뜬금없었던 것 같고. 자, 그나저나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시작할 때 간단히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이제 검찰에 나왔잖아요. 고반장,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황교안 대표는 어제 오후 2시에 서울 남부지검에 자진 출석을 했고요. 이후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먼저 이 황 대표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 자, 그리고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이 부분도 잠깐 들어보시죠. 불법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은 기조로 저는 오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검찰 출석은 했지만 애초에 이런 수사 시도 자체가 뭐 야당 탄압이다, 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진술을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네, 오늘 이런 황 대표의 진술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에서는 비판 쏟아졌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수사에 나가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차라리 나가지 말지. 안 나가야지. 묵비권 행사할 걸 왜 나갑니까? 상식 이하의 짓을 정치 지도자가 하고 다니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진 출두 쇼를 하는 본심은 결국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우리 국민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대장 쇼를 하면서 검찰 조사를 맹탕 조사로 만들고 또 타락시켜서 퉁치려는 나쁜 언행입니다. 비겁하고 또 비겁합니다. 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한 박주민, 박광원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황교안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검찰은 이제 의원들, 한국당 의원들 20명씩 매주 부르겠다는 입장이니까요. 관련한 속보가 계속 나올 걸로 보이네요. 자, 오늘 국회 발제는 보훈처 하재헌 중사 재심이 전상 판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프로듀스 X101 투표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연예기획사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알려진 곳은 스타쉽, 울림엔터테인먼트, MBK 엔터테인먼트 등이 있습니다. 스타쉽 측은 프로그램 순위 조작 의혹과 관련해 CJ ENM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협력사들도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의 협조 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압수 대상이나 사유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밝히기 곤란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CBS 노컷 뉴스는 프로듀스 X101 데뷔조로 선발된 11명 가운데 일부 연습생이 실제로는 탈락군에 속했던 사실을 경찰이 파악했고 순위가 뒤바뀐 연습생이 2~3명 정도이며 경찰이 투표수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담당 PD 등을 제작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고 투표수 조작을 놓고 제작진과 연습생 소속사 사이에 금전 거래가 오갔는지도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투표 조작 의혹을 고소한 프로듀스 X101 진상규명위원회 측은 어제 성명을 내고 CJ ENM이 가공되지 않은 투명한 투표 결과를 국민 프로듀서들과 시청자들에게 공표할 때까지 진실 규명을 위한 움직임을 결단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 고소인 대표는 제작사와 연예기획사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엠넷 제작진이 특정한 연습생을 데뷔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방송 분량을 조절하거나 편집하는 것을 넘어서 유료 투표 조작이라는 리스크를 감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배출한 연습생이 데뷔를 하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당연히 해당 연습장의 소속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작진과 소속사 간의 유착 관계는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제작진은 득표수를 집계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지만 최종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CBS 보도대로면 순위 변동이 있었다면 오디션 프로그램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프로듀스 X 국민감시법을 발의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투표 원본 데이터가 공개되도록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종의 채용 비리인데요. 이걸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시청자위원회를 엠넷에도 설치해서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원천 자료를 볼 수 있게 그런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엠넷이 숨겼거든요. 이게 들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조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는 투표 조작 방지를 위한 국민감시법을 발의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달 30일 경찰 간담회에서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프로듀스 시리즈 1에서 4까지 모두 투표 조작 정황이 있는지 원본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분석이 끝나면 제작진이나 관계자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 학교에 대해서도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한 매체는 프로듀스 48에 참여한 일부 소속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단지 몇몇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인 만큼 명백한 진실이 드러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북극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오늘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전남 해안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어 내일 오전 경북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걸로 보이는데요.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다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 피해 상황 내일 회의 때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열렸고 돌아오는 주말에도 계획이 되고 있죠. 내일은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총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까지 주장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 내일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비공개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속보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됩니다. 개막식 사회는 배우 정우성과 이한이가 맡는데 오늘 전야제가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태풍 때문에 취소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개천절인 내일 오후 5시 10분에 정상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해요. 후반장. 내일 하는 거예요. 늦지 말고 나와요. 성실하니까요. 네.